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 분위기가 뒤숭숭한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식 사과를 했어요. 공식 사과를 하면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송 전 대표의 행보를 좀 보면 귀국할 것 같지 않거든요. 거의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일어난 일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에서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까 이거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말에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에서는 당장 송 대표 전 대표가 들어와서 모든 걸 소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지만 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정리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지에서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당과 조율을 해서 그 전에 귀국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귀국을 거부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입장을 먼저 발표한 이후에 그 다음 행보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당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송 전 대표가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당과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뭔가 당의 입장이 나오는 그 두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인의 이제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무슨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프랑스 파리에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왜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당과 조율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면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먼저 입장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와서 내가 딱히 무슨 할 얘기가 있겠냐 이런 또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얼마 남지 않은 또 파리에서의 체류 기간을 좀 학문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 잘 하고 들어오고 싶은 또 그런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귀국해서 뭔가 사안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선 1차적으로 현지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수순을 밟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송 전 대표의 생각과는 별개로 지금 검찰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만 보더라도 송 전 대표가 상당히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직접 제공하거나 지시 권유했을 수도 있다 이런 정황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웃긴 현상이에요. 정당이란 큰 단체, 공공단체라는 성격을 빼고 보면 일반인들은 이게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녹취록에 나온 바대로 알 수 있듯이 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물적 증거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진술을 할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다 그러면 매우 흔들릴 수 있는 시기예요. 송 전 대표가 예컨대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가이드라인을 준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돈 받은 사람들이 돈 안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중간에 전달했다는 윤관석 의원이나 강래구 씨가 사실은 전달한 게 아니요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정근 씨는 사실은 중간에 정확한 누가 받았는지를 몰라요. 알려달라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구조가 뻔히 나오는 겁니다. 몇몇 사람의 진술만 바꾼다면 실체적 진실이 있다고 치고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몇몇 사람만 진술을 바꾼다 그러면 이 사건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추측컨대는 이재명 대표와 송 전 대표는 통화를 4시간 정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 일반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솔직히 증거인멸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뭘 조정하고 뭘 조율합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되는 것이고 원래대로 따르면 송 대표는 놀라서 달려왔어야 돼요. 만약 관여 안 했다면 내가 관여 안 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놀라서 달려와서 수습을 해내는 게 송 대표의 원래 안 했다면 임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차분해요. 여유롭고 뭔가 이것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정당이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서 더욱더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어도 돈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현금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뭐 출처나 아니면 이동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치 자금에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어느 의원님이 그런 말을 하시던데 이것이 뭐 기름값으로 쓰이고 뭘로 쓰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조성이 됐어요. 조성이 된 거는 뭐 나올 겁니다. 강내국 씨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성이 돼서 어딘가 전달이 됐어요. 캠프에. 그 이후에 그 쓰임새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의원에 전달됐다는 말은 뭐 허황되다라고 그것이 부정을 하고 용처를 갖다가 기름값이나 캠프 운영비를 썼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또 다른 법령 적용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줄죠. 당신들이 그렇게 안 했냐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뭔가 살짝 한 10%의 사실관계만 바뀐다 그러면 매우 달라져요. 돈의 흐름을 잡았을 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지 돈의 흐름이 진술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막히거나 하게 되면 밝히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나 이재명 현 대표는 다 법조인입니다. 분명히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4시간 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뻔히 알 텐데. 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4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거는 의외의 현상이다. 이거 국민 시각에서 보면 야, 왜 저기는 저렇게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증거인멸할 시간을 하게 되면 큰 처벌을 받고 왜 이런 거지? 이거 불공평하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민적 시각을 이재명 대표나 송 전 대표도 분명히 인식하시고 재빨리 움직이셔야죠. 그게 국내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에는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구체적인 금액 같은 걸 알고 그런 주고받았다는 걸 알았다고는 송 대표가 그걸 뭐 용인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 지도부의 대응이 조금 안이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바로 어떤 조치를 발표하고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에요.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감각이 지금 이 윤리 기준에 대한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지금 뭐 그 서로 다른 목소리를 저희가 한 번씩 들어봤는데 이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가 조금 재미있는 게 이 당이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김종민 의원의 말은 지금 당 대표에 처해 있는 사법 리스크와 비교하면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정당이나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의 그 도덕성의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회가 먼저 그걸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권이 이런 것들을 조장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당에서 선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그동안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요.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정당들이 정말 휘청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 그 정도로 내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심각한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는 좀 우리 민주당이 덜 심각하게 좀 안이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더 특단의 재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님은 또 어제 이게 그냥 뭐 사소하게 뭐 경선 과정에서 있는 어떤 그런 뭐 실무적인 비용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또 국민들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부분 또 별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은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 지도부들과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하고도 뭐 서로 이제 논의를 했겠지만 이 사안을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사안을 빨리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행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지적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 사과를 하고 송영길 대표를 불러들이고 약간 빨리 사퇴 수습을 빨리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일각에서는 이 본인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 검찰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야기를 하고 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수습하려 하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이건 내로남불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에 대한 사과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와 통화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눴겠지만 예. 그 말의 취지는 아마 사과하고 다른 거였을 거예요. 그 수습하는데 예컨대 지금 진상규명을 해가지고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송영길 대표 통화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인지를 했다고 보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의원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의원들이 난 안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나중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뢰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딜레마죠. 예. 그런 거 하는, 그러니까 자당의 의원들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돈 안 받았다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처한 환경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당의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뭐 미우나 고우나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당이 살아남는가 총선의 결과가 어떤가는 지금 본인의 큰 관심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본인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본인이 척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처한 환경적 딜레마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재명 현 대표가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이라는 것은 당의 구성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국회의원들 많이 있고 다른 계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계파의 수장분들이나 다른 배 구성원이나 국회의원들의 당원들은 뭐 하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걸 처리해라라고 해서 이분이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어차피 송 전 대표와는 정치적 동지 관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처한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의 다른 구성원들이 저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그래야 민주당이 살아있는 것이지 지도부에게 이거를 처리해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처리 의사가 없는 거죠. 예. 자, 뭐 국민의힘 역시 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한 별표인데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현직 대표의 더블 리스크를 덮으려 한 대신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2심 송심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밀월 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이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2심 송심은 대선 패배 이후 지역구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날 민주당을 괴물로 만든 시작이 모두 2021년 전당대회였습니다.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6월에 귀국을 하지만 당장의 어떤 정치 일선에 나서서 뭘 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은 이제 북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겠다고 얘기는 공개적으로 했는데 어찌됐든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현 전국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귀국해서 어떤 역할을 찾지 않을까. 예, 뭐 국민의힘의 이제 비판은 뭐 당연한 거고, 자 민주당 안에 이제 친 이낙연계로 이제 분류되는 분이잖아요, 양기대 의원이. 자 그래서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낙연 대표의 조기 등판론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당내에서도 약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본격적으로 뭐 많은 다수의 목소리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에 귀국을 하면서 어쨌든 다시 또 정치의 또 중심에서 회자가 됐었고요. 뭐 예. 어제 또 출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또 중심으로 함께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6월에 귀국해서 또 본인이 공부하셨던 외교안보에 관해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겠다고 했고요. 어제 양기대 의원은 뭐 당장은 뭐 정치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앞으로 뭐 민주당이 어려움이 있다면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계속 검찰발 여러 리스크들이 훨씬 이제 더 많게 복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심화된다면 뭐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또 당의 원로나 다른 또 외부의 분들이 민주당을 재건이나 다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열리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당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가 입당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당원들에 대해서 탈당 권유에 나섰는데요. 자, 관련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광훈 추천 이중 당적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전당대회 개입을 하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이중 당적자 전수조사를 하고 최대한 이중 당적자를 정리하는 이런 노력을 저는 이중당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할 일이 아니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도록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우리가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우리 당으로 만들면 돼요.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응하지 않고 그냥 문재인 정광훈 목사의 추천이라는 것만으로 출당을 하는 것은 현재 당원 당규상은 불가능합니다. 예, 자 981명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따르면 981명인데 뭐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했던 숫자와는 좀 상당히 적은 숫자죠. 물론 뭐 다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뭐 이렇게 981명을 속간했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시던데 이런 게 과연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드러난 이중 당적자들에게 출당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당으로서 맞는 거냐? 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중 당적의 경우에는 현행 정당법상 그 형사처벌이 뒤따라요. 처벌된 적은 없지만. 예. 그렇지만 이걸 알려주는 건 가능합니다. 이중당적은 이렇게 위법한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차원은 괜찮은데 뭐 이걸 당적 정리를 통해서 이분들을 속아내려고 한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예. 오히려 황교안 전 대표의 말처럼 그분들의 마음을 사면 되는 것이죠. 잘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이라는 것이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47%의 당원이 현 대표를 찍지 않은 이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당원의 마음을 고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당이 열심히 해가지고 당원의 마음을 사고 다른 당원들도 또 가입할 수 있도록 타당에 예. 가능한 일이에요. 민주당 당원분들이 우리 당에 가입을 이중당적으로 들어와서 당적 정리를 통해서 아예 국민의힘 당적만 유지한다. 이것도 사실은 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당에 계셨던 분들이든지 간에 우리 당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당이 잘해서 이런 것들은 권장할 일이지 속아낼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와의 어떤 긴장관계 때문에 그 당원들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유 수석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그냥 알려주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고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속간의 방법도 없고요. 예.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정광훈 목사의 이제 리스크는 이제 국민의힘이 자초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가운데 또 뭐 간호사를 이제 성적 대상화한 굉장히 부적절한 설교 내용이 또 공개가 돼가지고 이 정광훈 목사로서는 좀 상당히 좀 파문이 좀 일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참 어리석은 게 왜 정광훈 목사를 아예 그냥 무시하거나 철저히 이렇게 단절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거의 뭐 몇 주 정도 국민의힘은 사라지고 정광훈 세 글자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정광훈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뭐 정치인들은 우리 종교인들의 무슨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예. 당원 속아내기도 그런 겁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전수조사해서 뭐 정광훈 사람을 쫓아낸다? 이러면 이럴수록 지금 프레임 전쟁에서 정광훈이라는 프레임에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사로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에 얼마나 발언이나 이런 게 이상했습니까? 이번에 간호사 이런 발언을 했으면 그럼 정말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이 정광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가 이런 식의 일부 정말 잘못된 뭐 팬덤의 형태든 이런 종교인의 형태든 이걸 통해서 완전히 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거를 방치했을 때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정말 그 심각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이번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민주당 측에서도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뭐 예전 여러 군데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냥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김혜원 대변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지난 그 행보를 쭉 되짚어 보면 이분이 2007년도인가에 당을 처음 만듭니다. 그 뒤로 당을 10개나 만들었다가 가입했다 탈당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인데 정치와 종교, 그러니까 교세 확장과 정책 영향력을 선순환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교세 확정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하야 운동을 주축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큰 적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다 집결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때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나 아니면 당내 문제 때는 상당히 목소리를 내다가 이게 국회의원 선거식으로 가면 여기서 또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광훈 목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응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걸 갖고 소재로 삼아서 홍준표 전 시장이나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그걸 왈가왈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가 저는 뜻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 귀 기울이는 면을 공개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죠. 당내 소재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현 부대변인 말씀을 반드시 우리 당도 새겨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